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제 이름이 지호는 아닙니다. 그냥 가명 쓰고 있는 거고요. 뭐 제 본명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굳이 뭐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 일단은 강의 중심으로 어떻게 강의를 할지 제가 생각하는 강의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번 강의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음. 음. 제가 일단 이 강의라는 목적은, 우리 감정평가 이론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감정평가 이론이란 과목이 대체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난 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론이 어떤 식의 큰 테마들이 있느냐. 뭐 가장 기본은 사실 얘부터 시작이에요. 감정평가사는 결국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중심이에요. 물론 이제 부동산이 아닌 것들도 있겠죠. 뭐 동산도 있을 거고, 뭐 유가증권도 있고, 뭐 기업 가치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어쨌건 우리는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이 부동산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고, 물론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실 거예요. 1차 때 민법 배우셨죠? 부동산의 개념. 기억나시죠? 토지 및 정착물. 맞죠? 네. 근데 사실 부동산의 개념은 그렇게 법률적인 개념만 있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죄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동산이라는 걸 세세하게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일반적인 재화는 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것을 배울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이런 재화구나.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를 평가한다고 했죠. 우리는 가격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격은 누가 제일 잘하냐? 중개사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왜? 부동산은 거래를 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전문가인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판정하게 돼 있고, 이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우는 게 두 번째 파트예요. 가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시장이라는 걸 배웁니다. 즉 부동산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즉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건 금리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자율. 그렇죠? 이자율이 왜 큰 영향을 주나요? 내가 내야 되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돈이 증가하죠. 이자율이 높으면 부담스러워지죠. 지금 왜 부동산에 자금이 몰려요? 금리가 싸니까 사람들이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왜? 수요에 영향을 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줄 거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가치를 판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애가 어떤지를 또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이 거래되는 시장이란 게 과연 뭔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뭔지.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얘를 분석을 해야겠죠. 시장에 어떤 것들이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지를. 그걸 우리는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이걸 또 배웁니다. 이 시장 분석에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판정하는 이 가치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 여러분들이 평가사가 돼서 이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는 비슷한 걸 갖다 쓸 수 있더라도 내가 내리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요. 항상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하는 가치에 대한 판정은 주관의 부분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객관화하기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가치를 판정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객관화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난 시장을 이렇게 분석했어. 그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가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는 거죠. 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시장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여기까지는 뭘 한 거예요? 우리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그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만 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로 표시해야 돼요? 가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평가서의 마지막에는 얼마입니다. 이 물건 10억, 8억 이렇게 결과를 내야 돼요. 근데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죠?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평가 방식입니다. 비교 원가 수익 방식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 평가 방식을 적용을 해서 가액을 내게 돼요. 사실 이게 결국은 감정평가 이론의 전반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거. 부동산이란 재화가 일반 재화는 어떻고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가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고, 가치란 거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이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 방법을 적용한 가액에 대한 표시까지.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감정평가 이론은.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겁나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 논술형 시험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암기를 했냐에 따라 답안에서 차이가 납니다. 답안의 정확도가 차이 나고요. 문장에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차이가 납니다. 암기 되게 하기 싫죠. 사실은 이게 제일 쉬워요. 공부하기는. 이해가 공부하기는 제일 쉬워요. 이해하려는 공부에는 제일 쉽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데서 어려운 거는 이 이해한 걸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해서 써내는 거거든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암기예요. 근데 대부분 다들 이걸 안 하려고 해요. 힘드니까. 난 그냥 이해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난 이해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논술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은 솔직히 제가 장단컨대 세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올 정도일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그런 특출한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뭐가 관건이냐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암기한 만큼 답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답안을 더 써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내 머리 안에 이 배경 지식들이 다 들고 있어야 그 배경 지식을 문제의 상황에 따라 적기적소에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응용도 하고 변형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이걸 안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은 감정평가 이론의 큰 체계를 잡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체계들 역시 이제 익히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고 결국은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기는 하지만 암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결국 이 구성 체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네. 그래서 그 강의의 목적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암기로 갈 것이다. 암기를 해야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세 과목 있죠? 실무, 법규, 이론,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고 싶으면 뭘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되고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냐면, 실무? 아니에요. 실무 죽어라 해도 점수 안 오릅니다. 해보십시오. 얘 점수 그렇게 안 올라요. 얘예요. 법규예요. 얘 겁나게 정직한 애예요. 얘는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 주는 애가 얘입니다. 얘는 점수 50점대 중후반 맞지 못하면 여러분들 합격하기 힘들어요. 법규는 정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고 공부 많이 하셔서 여기 점수 최대한 올리셔야 돼요. 얘는 고득점 무조건 바라셔야 돼요. 법규 점수가 낮다? 이거는 100%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부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론은 크게 저 욕심 없어요. 평균만 맞잡니다. 합격 평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열심히 여러분들 암기했다고 100% 점수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평균 정도, 평타만 쳐도 됩니다, 얘는. 그래서 저는 평타 칠 정도만 가르칩니다. 깊게 팔지 않아요. 깊게 파는 사람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장수의 길입니다. 우리는
얇게 나올 것만 그것만 건들고 합격할 거예요. 지금 합격하신 분들, 작년 몇 년 동안 합격하신 분들, 그분들이 과연 하나하나 다 잘했을까? 아니에요. 얘기해보면 저도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합격한 이유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냈고 100% 숙지했기 때문이에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무. 얘만 넘기면 성공이에요. 40점. 과랑만 넘기면 성공입니다. 진짜. 뭐 이미 지금 실무 강의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올해는 얘를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얘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 두 개 몰빵하기 위해서 올해 얘네를 많이 해둘 뿐이에요. 실무를 먼저 공부한다? 얘가 어려워서? 아니에요. 얘는 어렵지 않아요. 쉽지도 않고. 그냥 4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 나중에 시험에 가까울수록 이 두 가지는 암기를 한 만큼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내년에 몰빵하기 위해 얘를 지금 올해 다 해놓고 얘에 대한 공부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얘는 그래서 얘는 사실은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좀 특출난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 자료를 분석해내고 수치를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뽑아내고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뭐 전략 과목 삼아도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대부분은 여기 잘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애들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이 정도 목표로 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뭔가 전략 과목을 뭘로 삼아야겠다는 게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최소한 한 과목이라도 전략 과목이 있어야 합격을 해요. 셋 다 이것도 아니면 참 쉽지 않아요. 그거는. 최소한 내가 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야 돼요. 이론도 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글을 많이 쓰신 분들, 글을 많이 써보고 그런 분들, 책을 많이 읽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비중은 그렇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 그러면 결국 저는 이제 이 평균 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책을 보지 마라. 이론도 사실은 교재가 되게 많아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경수 평가사님이 쓰신 교재도 있고 안정훈 교수님 교재가 또 있고 뭐 이창석 교수님도 있고 교수님 교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다 봐도 점수가 더 올라가거나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내년에 합격할 거잖아요. 뭐 올해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책을 보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저도 해봤는데 크게 효과를 못 봅니다. 어떤 책을 보더라도 하나의 책이라도 수십 회, 수백 회 해서 이 책을 완벽하게 본인 거 하면 충분합니다. 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짜집고 모아놓은 게 결국 제가 강의할 교재거든요. 그 내용만 충분히 여러분들 숙지하더라도 전혀 시험에 지장 없고요. 제가 저랑 같이 하는 그 교재만 보더라도 40점 정도 넣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만 잘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재 추천 안 한다. 제가 드리는 교재만 봐라. 충분하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수업 전에 저는 의의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험을 볼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뭐 감정평가의 의의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대신 미리 뭘 물어볼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그 교재의 내용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열심히 해오시고요. 의의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을 알게 될 거예요. 아, 왜 제가 시작부터 의의라는 걸 시험을 보느냐?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의의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답안 작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답안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필살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시작부터 암기해 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라도 좋습니다. 아, 난 나중에 천천히 외워야지. 지금 나는 이해 중심으로 공부했다가 나중에 암기해야지.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어렵게라도 암기해 두는 게 나중에 편해져요.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가면 힘듭니다. 왜? 이론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가면 얘도 문제고 얘도 문제고 다 문제거든. 그럼 뭐하냐? 포기하고 다시 1차 시험 본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시작부터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금방 갑니다. 하루 금방 가요. 아셨죠? 그래서 의의 테스트를 좀 볼 거고요. 의의 테스트는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정답 뭐 맞았다 틀렸다 이 정도로만 해드릴 거고요.
본인이 이제 틀린 거 이런 것들만 다시 한번 복습을 잘 챙겨주시고, 뭐 잘했다 해서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 해서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율로 시험 보기 수업하기 전에 볼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강의 전에 전주 강의를 한번 복습할 겁니다. 전주에 우리가 뭘 얘기를 했지? 이거를 복습할 거예요. 천천히 들으시면서 내가 지난주에 뭘 공부했지를 같이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런 걸 했었지? 저런 걸 했었지? 실제 진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저희는 한 주에 나가봐야 한 25페이지? 한 그 정도밖에 안 나가요.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분량이.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들인지를 좀 복습할 건데요.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예습 안 하셔도 돼요. 예습은 모르는 상태에서 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복습이 무조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진도를 나가면 항상 그 다음 주 오기 전에 진도 범위 내만 반복적으로 보고 오시면 돼요. 아, 뭐가 있었지? 책을 덮고도 아, 이런 게 있었었지가 생각날 정도로 주구장창 보는 겁니다. 마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겠어요? 이 책이 내가 쓴 책처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쓸 수 있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변호사 옛날에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려면 책도 없고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목차라고 하죠. 책에는 차례라는 목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쓸 줄 아면 합격한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론도 충분히 그렇게 되면 합격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참 볼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몇 페이지에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도 거의 다 기억했어요. 오른쪽 상단에 어떤 단어가 있었고 어떤 문장이 있었는지도. 그 정도로 많이 보세요. 하나의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 복습이 진짜 중요하다. 복습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특징은 물론 암기를 제가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암기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작은 이해도 필요해요. 이해 없이 뭐 주작창 외울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이게 뭔다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이해로는 시작은 할 거예요. 이해를 하면서. 대신 결국 결은 바로 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뭐 학습 방법은 다양해요. 먼저 이해를 좀 해놨다가 나중에 암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면 이제 뭔가 좀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될 거고 암기 좀 쉬워질 테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예 시작하자마자 이해와 동시에 내가 암기하고 가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년차 때 그냥 책을 보면서 바로바로 암기하면서 갔어요. 물론 처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문장 있을 때 다 암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예를 들어 뭐 대본 같은 걸 한 번에 외우겠어요. 그런 인간은 천재죠. 이 시험 보면 안 돼요. 다른 걸 하셔야지. 결국 처음에는 몇 개 단어들이 외워질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주어나 서술어도 다 외워질 거고 조사들도 외워질 정도로 갈 겁니다. 그냥 하나하나 점점 확장해 가는 거예요. 암기하는 걸.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내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암기를 많이 강조하고 싶고, 실제 시험은 암기형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은 두 가지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크게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크게 테마가 이 두 가지예요. 설명해라, 논해라. 설명하라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한테 알기 쉽게 이해시켜줘. 얘는 있는 팩트 기반이에요. 얘 암기해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암기 안 하면 어떻게 써요? 그리고 얘의 점수의 정확성은 뭐에 달렸어요? 암기의 정확성에 달린 거죠. 점수의 높음은. 논하시오는 뭐냐면 여러분들 의견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런 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너 주장해보고 너 논 거 써봐. 이게 논하시오 문제거든요. 이 논하시오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시오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근데 실제 시험의 출제 비중을 보면 설명하시오가 논하시오보다 훨씬 많습니다. 논하시오는 다들 점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왜? 다 같이 못 쓰니까. 이거는 다 같이 못 써요. 다 점수 낮아요. 다 틀려요. 원하는 출제 의도를 못 맞춰요. 근데 설명하시오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책에서 다 나옵니다. 얘는. 그럼 얘는 결국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게 설명하시오는 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합격을 하려면.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시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게 감정평가 이론이에요. 사실은 뭐 이게 전부야처럼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더 있어요. 이 뒤에.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알파입니다.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요. 특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도 나옵니다. 선분양, 후분양도 나오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나오고요. 책에는 없어요. 그런 거 잘. 물론 여러분들 1차 과목에서 정책론 배우시나요? 정책론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나오는 것들 되게 많아요. 핵가족과 책이 없어요. 그딴 건. 네. 기후변화 책이 없어요. 그딴 건.
근데 이런 알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주냐? 스터디로 해결해 줍니다. 스터디에서 문제로 해결해 줍니다. 이슈 가능성 있는 것들은 제가.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당톡방을 통해서 해결해 줍니다. 이런 이슈 있는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일단 가장 기본은 이거를 좀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공부해 보면 여기서 이제 한 장 하자. 너무 많은 걸 하지 마라. 여러 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딱 요 정도만 보시면 굉장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번에 여러분들이 좀 드리고 싶은 건, 기본 강의 교재로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얘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집. 사실 기출문제 강의가 하반기에 있어요. 실제 이제 답안 작성을 하고 문제풀이라는 강의가 하반기에 있긴 있는데, 기출문제집을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공부하실 때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린 이유는, 실무와는 다르게 이론은 연습 문제라는 게 없어요. 실무는 여러분들이 뭐 공시지가 기준법을 오늘 배웠어?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제 문제 같은 거. 그런 걸 통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를 점검할 수 있고, 또 1차 시험은 어때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문제집 풀이집 있잖아요.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데, 2차 시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뭘 잘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걸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이 중요한 거고요. 기출문제집은 사셔도 돼요. 지금 사셔도 좋고요. 아니면 난 기출문제 지금 안 볼래 이러신 분들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표라는 걸 줄 거예요. 뭐냐면 각각의 진도별로 어떤 기출문제들이 얼마나 자주 출제됐는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표가 그 기출문제 분석표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기초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받고 분류를 받고 특성을 봤는데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지? 딱 보면 시험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나는 내가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주구장창 책만 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따분해질 수도 있어요. 책만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추천드리는 건 기출문제집은 같이 봐라. 대신 기출문제집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기출문제집 맨 뒤에 보면 역시 똑같이 그 기출문제 분석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문제의 이 논점 진도별로 문제를 이렇게 분류시켜 놨어요. 그 문제들을 찾아가서 같이 보시면 좋고요. 굳이 그 기출문제집의 내용을 지금 당장 다 써내야겠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무리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애기예요. 어른이 아닙니다.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뭐 이제 시작한 게 없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답안을 만드는 거구나. 그 감 정도만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한다. 나중에 다 할 거다. 그냥 맛보기로 계속해서 경험하라. 그런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실 이 기본 강의는 이 총론이라고 해요. 여기를 이 총론을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우리는 강론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뭐 물건별 평가나 목적별 평가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화 강의 때 제가 실무 기준이라는 걸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 실무 기준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제 위임해 놓은 구체적인 어떤 평가 방법에 대해 해설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나 금융 개발 이런 것들은 스터디를 통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 위주로만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때 참고하시고, 특히 이제 이 유형별 목적별 평가 이쪽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대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즉 솔직히 한 30개 정도 되면 30개가 다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거의 하나에서 5개 정도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만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화 강의할 때 다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은 이렇게 보시고 어쨌건 총론을 좀 많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평가 이론의 출제 경향도 좀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질문의 유형들이 또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들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물어보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얘를 설명하시려고 물어보는지, 비교하라고 물어보는지, 뭔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 유형이라는 걸 제가 역대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15가지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질문의 유형이 이 15공식 안에 다 있고요. 그럴 때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하고 답안을 작성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요거는 심화 강의 때 제가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는 기출문제들을 조금씩 꺼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좀 맛보기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 유형이라는 건 나중에 꼭 배울 건데 진짜 중요하다. 이 질문 유형 15가지를 정확히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생각하지 않는 공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교재의 특징은 일단은 교재는 겁나게 짜집기가 되어 있는 교재고요. 뭐 교수님이 이제 교재를 다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론이라는 게 이론이잖아요. 이게 딱 누구가 정답 이게 있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어떤 부분은 다 교수님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일반적인 것들로 좀 모아서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단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교수님들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믿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네, 제 의견이 들어간 건 없어요. 네, 교수님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했다라는 거고, 또 일부 제가 교수님의 기본서에 있는 원문 같은 걸 또 같이 넣어놨어요. 좀 필요한 것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봐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금융, 개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다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재에서 이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1차의 학원론이라는 과목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 만들어진 과목이거든요. 그게 오고 나서는 투자, 금융, 개발이 다 거기서 출제가 돼요. 2차에서는 출제가 안 됩니다. 2차에서 출제 안 된 지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던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는 그냥 제가 스터디라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 답안 작성 강의 할 때 우리 3과목 연속으로 시험 보고 강평 듣고 하는 그런 강의 있거든요. 그때 문제로 출제해 드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같이 정리할 겁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각 단원별 시작할 때 여기를 공부하는 그 방향성 좀 제시해 드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와 함께 처음에는 좀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함께 암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일정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좀 사실은 월요일에 산뜻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산뜻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사투리가 좀 있죠. 그래서 표준어를 잘 못 써요. 열심히 표준어를 쓴다고 하는데 억양도 좀 있고 사투리가 있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강의는 저녁 7시부터 10시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만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해드리고 싶지만 더 해드리지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면 제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시에 우리가 수업이 시작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6시 40분 있죠? 여러분들 6시 40분까지 오실 수 있죠? 6시 40분까지 오셔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의 테스트.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들 의 테스트 하도록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 의 테스트 하고 바로 강의를 전주 거 복습하고 이번 주 강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제가 드릴 거고요. 답안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답안지. 제가 그 문제지에다 답안지 형태로 해서 드릴게요. 거기다 그냥 의 쓰셔갖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당장 없어요. 아직 공부 진도가 나간 게 없으니까 다음 주는 없고, 다다음 주부터 시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리 가르쳐 드릴 거고, 되도록이면 암기해서 오시면 좋고요. 뭐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그 문제와 함께 해설을 같이 드리거든요. 그걸 뺏겨서라도 써보세요. 한번 그래도 내가 답안지에 써본다, 이런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한 번이라도 뺏겨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주 교재는 이제 이론 교재로 나갈 거고, 필요하면 제가 특수 자료 이런 것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이제 회차별 진도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가치, 그다음에 시장, 분석,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절차와 방법까지 쭉쭉 나갈 거고요. 당연히 1주차부터 9주차의 내용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거의 시험에 7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만 확실하게 잡아도 여러분들 이론 40점까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구장 표시 10분간 의 테스트 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 리뷰합니다. 반복 학습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해독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그리고 목차 노트 제가 드립니다. 목차 노트는 뭐냐면 교재에서 목차들 있죠. 이런 게 목차죠. 뭐 1, 2 이런 걸 목차라고 하거든요. 요것들만 구성된 목차 노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 내가 오늘 그 해당 진도를 다 봤다. 그러면 책을 덮고 목차만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었었지. 그리고 이 목차 안에 내용들이 뭐가 있었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아, 요거는 기억이 잘 나는데 요건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애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애들은 표시뒀다가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서브노트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교재를 좀 빨리 회독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 이제 주요 단어 같은 것들 넣어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목차 노트 하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의 노트도 제가 하나 드릴 거예요. 의 노트는 우리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 의들을 모아서 노트를 매주 한 번씩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법전 있죠, 법전. 감칙이랑 우리 이론은 감칙, 감정평가법, 부동산 공시법, 토지보상법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거기에 정의 규정들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해서. 그래서 그것도 같이 드릴 테니까 의도 되도록이면 좀 같이 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표 제가 드린다 그랬죠. 만약에 기출문제집을 사면 꼭 얘는 필요는 없어요. 기출문제 뒤에 붙어 있을 거니까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강의는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강의가 끝났을 때가 사실 2차 시험 시작이라 답안 작성을 한 번도 못 해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라 아마 답안 작성은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시험에 들어가려면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올해 시험 어떻게더라도 한번 해보겠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 만약 해보겠다는 분들은 3기 스터디 자료 어디서든 구해보세요. 3기 스터디 좀 복사집 이런 데 가면 팔아요. 그런 거 구해다가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것만 한번 달달 한번 암기해보세요. 그러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되면은 사실은 천재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요 강의 끝나면 이제 심화 강의에서 뭘 할 거냐면 답안 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논술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설명하시오가 뭔지, 논하시오는 뭔지, 비교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공식과 함께 제가 다 목차를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논술 답안 작성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와 함께 이제 실무 기준이라고 했던 것들을 통해서 유형별 목적별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과 내년 3월까지는 기출문제집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으로 답안 작성도 하고 제가 첨삭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강평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집 총 31회, 32회분은 전부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강의가 있고요. 이론은 되도록이면 연간 강의 그대로 다 쫓아오시면서 우리 스터디 강의 이제 매주 토요일 날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9월이나 10월쯤 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말에 그거랑 같이 들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고요. 좀 힘드시지만 처음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스스로 공부에 대한 시간 조절이라든지 과목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공부를 너무 안 해두면 뒤에 가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지금 좀 많이 해두시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끼케야 1년하고 2개월,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 정말 짧아요. 2차 과목이 3과목 같이 아니요? 공부하시다 보면 3과목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뭐 저랑 이제 강의를 2년을 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 번은 언젠가 불 거예요. 한 번은 불 거니까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카톡방 운영은 제가 조금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톡방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운영을 해서 제가 이제 사실 스터디 이제 강의라는 친구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선 제가 간혹 이슈 같은 것들도 뉴스 기사 볼만한 것들 이런 것들도 공유해드리고 정보도 공유해드리고 답안지 피드백도 해드리고 그런 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 강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서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카톡방을 하나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건 자율이에요. 자율입니다. 본인이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시고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뭐 제 연락처나 이런 거는 첫 강의 때 오픈해 드릴게요. 그때 와서 질문해 주시고, 뭐 그 전에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학원 통해서 저 연락처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드리니까, 뭐 24시간 제 전화기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면 제가 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사실은 조금 글씨가 좋지 않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한 5년간 열심히 했는데도 글씨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는데 글씨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답안 작성하는 답안으로 평가받거든요. 보기 좋은 똑이, 그렇죠?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글씨 연습도 할 수 있으면
되도록 굳이 그건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백강호 시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시체 연습하는 거 책 사갖고 막 그건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더 좋아지고 제가 그 시가 되게 악필인데도 왜 좋은 점수 받았는지 이런 방법도 다 노하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과 농담 따먹기 하고 그렇게 하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쨌건 최대한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강의 중심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제가 또 말이 좀 느려요. 그렇죠. 많이 느리죠. 유도훈 평가사님 약간 소다폭처럼 얘기하고 저는 되게 느릿느릿해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인강으로는 한 1.6 정도 들으면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효과도 있어요. 안 들리는 건 없을 거예요. 최대한 하도 천천히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인연이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간 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랑 이제 하실 분들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